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도쿄의 한명문 사립고의 한국 수학여행 이후 학생들이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충격적인 행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도와준 교사는 전근 조치까지 당했다고 하죠. 이 사태에 대해 일본 교육청이 강한 조치를 보이자 학생들은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외치며 더욱 분노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한마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시모토 사오리입니다. 도쿄의 명문 사립고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죠. 매일 아침 정돈된 교복을 입은 학생들 앞에 서서 일본의 역사를 설명하는 일이 제 삶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특히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을 가르칠 때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곤 했어요. 우리 일본이 어떻게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의 위대함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그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수업이었습니다. 칠판에 이토 히로부미의 업적을 적으며 설명하던 중이었죠.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시대 최초의 총리 대신으로서 헌법 제정과 근대 국가 체제를 확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1909년 하얼빈에서 한국인 테러리스트 안중근에 의해 암살되었죠. 그때였어요. 교실 뒤쪽에서 조용히 손이 올라갔습니다. 우에다 마이였습니다. 평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던 아이였죠.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 마이. 무슨 질문이니? 안중근은 한국에서 독립운동가라고 불린대요. 그런데 저희 수업에서는 왜 테러리스트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물론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이의 질문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애써 역사적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공식 교과서에 따라 수업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이는 더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았어요.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15년간 역사를 가르쳐 왔지만 안중근에 대해 한국의 시각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제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몇 줄 안 되는 설명뿐이었어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사진 옆에는 작은 글씨로 한국인 테러리스트에 의해 암살됨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학교 도서관의 국제 자료실을 찾았어요. 평소엔 들어갈 일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외국 서적들이 가득한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었죠. 우연히 눈에 띈 한 논문집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동아시아 역사학자가 쓴 일제의 통치와 아시아 민족의 저항이었어요. 호기심에 페이지를 넘기다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논문은 안중근을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판 기록과 유언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었죠.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도서관 창문 너머로 비가 그친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읽던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15년간 가르쳐온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토록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도서관에서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 읽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제 안에 새로운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영국, 미국, 중국 역사학자들의 논문은 제가 알던 일본의 역사와 달랐죠. 특히 식민지 시대 서술 방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두려워졌어요.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다룬 수업이 가장 힘들었죠. 교과서에는 단 2줄, 전시 위안 시설이 있었다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날 수업에서 위안부 부분을 빠르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가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마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해 물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죠. 모든 학생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 대답은 조심스러웠어요. 역사적 해석이 다양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마이의 눈에는 실망감이 보였습니다. 교실을 나오며 죄책감이 저를 덮쳤어요. 다음 날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죠. 마이의 부모님이 아닌 다른 학생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시모토 선생이 교과서와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장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죠. 공식 교육 과정을 충실히 따라주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전통과 명성이 있습니다. 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작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 질문들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동료 교사 카와무라가 따라왔습니다. 15년 지기 친구였죠. 복도 끝 창가에서 카와무라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오리 선생.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교장 선생님도 난처해져요. 모두가 불편해지잖아요. 카와무라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영국 학자의 논문, 한국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집, 미국 역사가들의 연구,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책상 위에 수십 편의 외국 학술 논문과 한국어 교재를 올려두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차분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배워야 한다. 다음 수업을 위한 교과서를 펼쳤지만 더 이상 그 내용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죠. 메모장에 새로운 수업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는 지켜야 했지만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2학기 교사회의 안건으로 인해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건 중 하나가 3학년 수학여행 최종 결정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싱가포르 해외 문화 탐방이었습니다. 매년 그래왔죠. 최첨단 도시의 놀라운 건축물 견학, 다국적 문화 체험, 그리고 센토사 섬에서의 휴양까지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장이 예산 문제를 언급했어요. 올해는 학교 리모델링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수학여행 일정과 비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죠. 갑자기 제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제안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교사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대안으로 서울은 어떨까요? 비행기로 2시간이면 도착하고 비용도 싱가포르보다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교육적 의미가 큽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시모토 선생, 학생들을 한국에 보내자는 건가요? 정서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반대하실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지만 저는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최근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접하는 정보 때문에 우리 교과서 내용에 의문을 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 말에 교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교장은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어서 수학여행 담당 교사 미야자키가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합리적이고 교육적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배우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결국 타협안이 나왔어요. 제한된 인원으로 한일 관계사 확인 탐방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자 대상으로 하고 최대 20명까지만 받기로 했죠. 교장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시모토 선생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다음 날 3학년 교실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거셌어요. 학생들이 공지판 앞에 모여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라고? 진짜 농담 아니야? 뭐 볼 게 있다고 거기를 가? 김치나 먹으러 가자는 거야? 한 남학생은 공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시모토 선생은 이상한 나라의 진심인가 봐. 난 절대 안 갈 거야. 다른 여학생은 싱가포르 대신 한국이라니 완전 낚였다 하며 친구들과 키득거렸어요. 처음 며칠간은 신청서가 단 2장뿐이었습니다. 마이는 첫 번째로 신청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역사부 학생들이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의외로 야기료도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평소 무심하던 소년이었는데 이유를 물으니 그냥요, 한국 게임이 재밌어서요라고 대답했죠. 일주일 후 신청자가 15명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인원이었어요. 첫 준비 모임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에요.
세상을 직접 확인하는 수업이에요. 학생들의 표정은 다양했습니다. 호기심, 의심, 무관심. 하지만 저는 가슴속에 다른 목표를 품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그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요. 준비하면서 밤늦게까지 서울 지도를 펼쳐보고 방문할 장소들을 연구했습니다. 심장이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후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긴장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15명의 학생들이 뒤를 따랐어요. 아이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의심과 불안함이 섞인 모습이었죠. 일본을 떠나기 전 학교에서 받은 반응들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왜 하필 한국에 가나요? 거기서 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우리의 예상과 달랐어요. 넓고 밝은 공간, 첨단 시설들이 놀라웠습니다. 학생 료가 입을 벌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선생님, 생각보다 엄청 현대적이네요. 다른 학생들도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우리를 맞이한 가이드 박지우는 완벽한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하시모토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에 아이들의 경계심이 눈에 띄게 누그러들었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학생들은 조용해졌어요. 고층 빌딩들, 세련된 건물들, 깔끔한 거리. 아이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유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 몰랐어요. 첫 목적지는 강남의 현대모터스 쇼룸이었습니다. 가이드의 제안이었어요. 일본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곳으로 첫날 일정을 구성했습니다. 미래형 수소차와 전기차 전시관에서 아이들은 서서히 활기를 찾았습니다. 특히 류의 변화가 컸어요. 자동차 마니아였던 그는 기술 설명을 들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선생님, 이건 우리가 배운 이미지랑 달라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어요. 류의 솔직한 감탄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선입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녁에는 전통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불고기와 비빔밥,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채웠어요. 처음엔 낯선 음식에 주저했지만 맛을 본 후엔 대부분 학생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점원들이 간단한 일본어로 인사하고 설명해주는 모습에 아이들은 놀라워했어요. 식사 후 미유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한국인들이 우리를 싫어할 줄 알았는데 모두 친절하네요. 이상해요.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곳에 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학생들은 첫날의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처음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고 반짝이는 도시 불빛이 아이들의 눈에도 반사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내일부터 진짜 역사 탐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 열릴 수 있을지, 그들이 어떤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첫날의 변화만으로도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밖으로 서울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제가 가장 걱정하던 장소였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죠. 호텔 로비에서 만난 아이들은 어제와 달리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첫날의 좋은 인상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가이드 박지훈이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적 장소입니다. 그 말에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마이만이 눈을 빛내며 메모장을 준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무심한 표정으로 내렸습니다. 대부분은 관심 없는 척했어요. 류는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건물을 힐끗 쳐다보았고 미유는 친구들과 소근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관광지를 방문한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었죠. 입구에서 한국인 해설사가 합류했어요. 일본어 통역과 함께 형무소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1908년 일제가 지은 감옥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고 고문받았던 곳입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무관심한 표정이었어요. 몇몇은 하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시실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좁은 감방, 고문 도구들, 수감자들의 사진과 일기, 특히 일본 헌병 때의 공문서와 명령서가 전시된 곳에서 학생들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의문이 서서히 드러났어요. 지하 고문실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재현된 고문 장면과 기록들이 있었어요. 해설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 뽑기, 다양한 고문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도 몇십 명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료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이어폰을 빼고 전시물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미유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도 조용해졌습니다. 감정이 없는 듯한 그들의 표정 뒤로 혼란스러움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더욱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가이드의 말이 교실 안을 채웠어요. 당시 그녀는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이곳에서 옥사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며 류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이 정말 있었던 일인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불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적 기록들이 말해주고 있어. 돌아가는 버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웃음소리도 잡담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버스가 호텔에 도착하기 전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그냥 잊히고 말 거야.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독립운동가 김태영 선생의 손자 김윤호 씨와의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일정을 짤 때부터 가장 신경 쓴 부분이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역사의 산증인을 만나는 시간, 그것은 교과서로는 느낄 수 없는 경험이 될 테니까요. 호텔 회의실에는 의자들이 반원 형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윤호 씨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단정한 차림새,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동안 그는 테이블 위에 오래된 사진첩과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여러분. 김윤호 씨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일본어 인사에 놀란 얼굴이었어요. 저는 도쿄대학에서 유학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의 부드러운 시작에 긴장했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김윤호 씨는 천천히 할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할아버지 김태영은 1919년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서대문형 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간 옥살이를 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학생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것이 할아버지의 학창 시절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체포 당시 일본 신문 기사입니다. 미유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만지려다 멈췄어요. 김윤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만져도 됩니다. 김윤호 씨는 일본 헌병 때 기록 문서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체포 이유와 신문 내용, 그리고 재판 과정까지 모두 일본어로 작성된 공식 문서였어요. 학생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쓰인 역사적 증거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료는 집중해서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정말 일본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김윤호 씨는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의 국립문서관에도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노트를 꺼내 필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윤호 씨는 할아버지의 옥중 일기도 보여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싸운 것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 제국주의였다고요. 2시간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김윤호 씨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알게 된 지금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어요. 헤어질 때 학생들은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고 마이는 용기를 내어 김윤호 씨에게 노트를 내밀며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픈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가 서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아침, 창문 너머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방문이었어요. 제 심장이 무겁게 뛰었습니다. 이곳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버스에서 내리자 낯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평범한 청동상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 동상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습니다. 처음 본 아이들은 별다른 감흥 없이 바라보았어요.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수십만 명의 상징입니다. 지금 생존자는 10명도 되지 않아요. 학생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료는 굳은 얼굴로 소녀상을 응시했고 미유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때 소녀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한 일본인 청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가이드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분은 스기우라 켄 씨, 서울대 유학생이에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스기우라 켄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스기우라 켄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오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과서엔 없던 이야기들을 말이죠. 그의 말은 학생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류는 조용히 소녀상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다가가 보니 그 글씨가 보였습니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전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도쿄의 풍경이 가까워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4박 5일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은 출발할 때와 다른 아이들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어요. 도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몇몇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다양했어요. 반갑게 맞이하는 부모도 있었고 차갑게 바라보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가정의 분위기가 느껴졌죠. 다음 날 학교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유는 쉬는 시간마다 도서관에 가 한국사 관련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료는 교내 신문에 한국 탐방기를 기고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경험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고 또 다른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카와무라는 조심스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오리 선생,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몇몇 학부모님들이 교장 선생님께 전화했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예상대로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교장 책상 위에는 여러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모두 항해 내용이었습니다. 하시모토 선생, 수학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반성 감정을 심어준 것 같은데요. 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긴 침묵 끝에 교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전근 명령서였어요. 나가사키 지역의 작은 학교로 발령이 났다고 했습니다. 충격이었지만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다음 학기부터 발령됩니다. 그때까진 수업에만 집중해주세요.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5년간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려는데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탐방에 참여했던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학생들도 있었어요. 마이가 대표로 나서서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한국에서 쓴 일기예요. 이건 저희의 진실이에요. 노트를 펼쳐보니
학생들의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격, 혼란, 의심, 그리고 서서히 피어난 이해와 성찰까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나가사키행 기차에 오르던 날, 플랫폼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류도 있었어요. 그는 쑥스러운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아이들은 손을 흔들었어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나가사키로 가는 긴 여정 동안 학생들이 준 노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류의 글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선생님,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역사를 아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처럼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었으니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400년 전에 한 고대 문서가 발견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그 문서의 예언이 모두 맞아떨어졌다는 점이죠. 이 사실에 많은 이들이 한국으로 떠났고 연구를 진행하던 한 미국 유명 역사 교수는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memo documents, including some of my former colleagues at Harvard in particular, saying we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양 철학과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 에드워드 카터입니다. 연구와 강의로 평범했던 제 인생은 어느 날 한국사 연구 중 우연히 발견한 한 문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은 도서관의 오래된 서고에서 먼지 쌓인 자료들을 뒤적이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에 들어온 낡은 양피지 문서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죠.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넘기자 한문으로 쓰인 내용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워링턴 강비록이란 제목의 이 문서는 조선 왕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비밀 예언록이었죠.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됐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읽어보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이 예언록은 400년 후 한국에서 일어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격변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연구실에 박혀 며칠을 분석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스턴의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동안 저는 수백 년 전 조선의 비밀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예언록은 마치 현대 한국을 직접 보고 쓴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과 사회 갈등, 주변국과의 관계까지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었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가 저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를 말이죠. 어느 날 제 연구실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바로 국제 싱크탱크 소속 역사학자 제임스 리였어요. 단정한 외모와 달리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카터 교수, 그런 소국에 관한 연구에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는군요. 제임스 리는 처음부터 한국을 경멸하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한반도, 세계 역사의 변방에 불과한 곳이죠. 그들의 문화적 기여라곤 고작 김치와 케이팝뿐이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불쾌함을 느꼈어요. 리 박사, 한국은 5,000년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제임스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려왔죠. 자체적인 문명 발전도 없이 중국의 그림자에 숨어있던 나라에 무슨 의미 있는 예언이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의 몰락은 이미 예정된 수순일 뿐이에요. 그의 뻔뻔한 무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합니다. 그 예언록은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어요. 제임스는 예언록을 훑어보더니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한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문서군요. 세계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문서를 국제사회에 공개할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역사적 맥락 없이 해석된 예언은 불필요한 혼란만 가져올 뿐이에요. 제임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카터 교수,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운명이 세계에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분열되고 갈등하고 결국엔 쇠퇴하는 게 그들의 역사적 패턴이죠. 그의 무례함에 화가 났지만 냉정을 유지했어요. 당신의 편견 섞인 시각으로는 이 문서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없을 겁니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제임스는 떠나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곧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제임스 리와의 불편한 만남 이후 저는 예언록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며 현대 한국의 상황과 비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중 외교 갈등 고조, 중국 한국 상품 불매 운동 확산, 화면을 노려보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예언록의 한 구절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붉은 용이 다시 태어나 천년의 왕도를 넘볼 것이며 검은 안개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이다. 숨이 막혔어요. 붉은 용은 명백히 중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안개란 한국의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을 암시하는 것 같았죠. 어떻게 400년 전 문서가 이토록 정확한 예언을 담고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도 새로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대기업 총수 비리 의혹, 경제 불안 가중. 순간 또 다른 예언 구절이 생각났어요. 왕의 자리를 차지한 상인들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며 그 여파로 백성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는 예언의 등골이 오싹했어요. 수첩의 예언과 현실 사건의 연관성을 빠르게 적어 내려갔죠. 예언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한국은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학자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이런 예언은 해석하기 나름이며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리처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었죠. 그런데 뉴스 한 켠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리였어요.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려 왔습니다. 최근 발견된 예언 문서는 이러한 역사적 패턴이 현대에도 반복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경제의 취약성과 정치적 불안정은 예견된 몰락의 신호입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직 충분한 연구도 되지 않은 예언록을 이용해 한 나라의 미래를 단정짓다니. 화면을 꺼버렸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유력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모두 제임스 리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었죠. 한국의 성장 신화가 끝났다. 한반도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다시 전락하나. 제임스 리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한국의 사회적 문제를 부각시키며 국제적 여론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국의 몰락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예언록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이 문서가 정말 한국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더 깊이 연구에 몰두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예언의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 남아있던 어느 날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주차장에 검은 세단이 보였어요. 평소에는 없던 차였죠.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서는데 같은 차가 대학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세 번째 날에도 그 차를 발견하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저는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서 학교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건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연구실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예언록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몇 페이지가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침입해서 일부 내용을 가져간 겁니다. 경보 시스템을 확인했지만 이상 징후는 없었어요. 이건 전문가의 소행이었죠. 컴퓨터를 열자 이메일함이 해킹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제 통신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상한 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명은 없고 본문에는 한국에는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될 세력이 있다라는 경고만 있었죠. 자료를 뒤져보니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몇몇 대기업과 정부 정보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비밀 조직에 관한 암호화된 문서였어요. 그들은 예언록의 존재를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더 깊이 파고들자 그 조직이 푸른딸이라는 암호명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예언록의 마지막 구절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푸른딸이 뜰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 구절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었다면 더 이상 혼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오랜 친구이자 탐사기자인 이윤재에게 긴급히 연락했어요. 윤재, 도움이 필요해. 월인천 강비록이라는 예언서를 발견했는데 누군가 이걸 은폐하려고 해. 내 연구실도 뒤져갔어. 윤재의 대답은 신속했습니다. 에드워드, 그 문서에 대해 몇몇 소문을 들었어. 이건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야. 누군가가 한국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어.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윤재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취재를 시작할게.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그때까지 조심해. 그날 밤 남은 예언록을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누가 저를 노리는지, 왜 이 문서가 그토록 중요한지 알아내야 했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음모였습니다. 다음 날 제임스 리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대학 동료에게서 들은 말에 따르면 제임스는 예언이 정확히 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야겠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제임스가 왜 그토록 한국의 몰락을 확신하는지, 그가 정말 개인적 편견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 직감은 그가 단순한 역사학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노트북의 예언록 내용을 암호화에 저장하고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누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든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직접 한국으로 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윤재를 만나 함께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후 마음 한편에선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혼자서 이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출발 전 한 사람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하버드대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존 밀러 교수였어요. 존의 연구실은 저와는 달리 항상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따르며 저를 맞이했어요. 에드워드, 오랜만이군. 요즘 자네 소문이 파다하더군. 제 이야기를 들은 존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제가 가져간 예언록 사본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롭군. 정말 흥미로워. 존이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나 제임스 리 모두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고 물었죠. 이 예언은 단순한 몰락의 예고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남긴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어. 존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선시대 비밀 문서들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위험을 경고하고 그것을 극복할 지혜를 담는 경우가 많았지. 그의 말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 예언록은 한국의 몰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경고하고 그것을 이겨낼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특히 마지막 구절, 푸른 달이 뜰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분명 희망을 암시하고 있어. 자네는 이걸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지혜의 메시지로 봐야 할 거야. 그는 또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에드워드, 자네가 한국에 간다면 조심해야 해. 예언록이 보여주는 위험은 실제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 예언의 진정한 목적을 잊지 마.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존의 말을 곱씹었어요. 그가 맞다면 제임스 리는 예언의 절반만 보고 있는 셈이었죠. 서울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풀고 윤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다음 날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에드워드, 조심해.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불빛들,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임스 리가 말한 몰락을 앞둔 나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뉴스를 보니 제임스 리도 서울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여전히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했어요. 이 나라는 예언된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잡힌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임스 리는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윤재를 만났습니다. 그와 함께 예언록의 의미를 파헤치기로 한 거죠. 그런데 로비 TV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중계되고 있었어요. 제임스 리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취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제임스 리군요? 윤재가 물었어요. 맞아요. 한국의 몰락을 예언한다며 국제적으로 부정적 여론을 퍼뜨리던 그 사람이죠. TV 속 제임스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카메라는 활기찬 도시의 모습, 질서 있게 움직이는 시민들, 첨단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풍경을 담고 있었죠. 흥미로웠어요. 윤재, 제임스의 행적을 좀 쫓아볼까요?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제임스가 방문했다는 종로 일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제임스를 발견했어요. 그는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있었죠. 우리는 멀리서 그를 관찰했습니다. 제임스는 분명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는 경제 불안과 사회 갈등을 목격하러 왔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장은 활기찼고 사람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인 가격을 외치는 상인들, 흥정하는 손님들, 서로를 도와주는 이웃들. 제임스가 예상했던 몰락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죠.
특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다가 비틀거리자 주변 사람들이 즉시 달려가 도와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임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제임스는 한 할머니의 찐빵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할머니는 그에게 환한 미소로 찐빵을 권했습니다. 제임스가 영어로 질문하자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답했어요. 한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힘든 시절도 많았지만 우리는 항상 버텨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단순하지만 강인한 말에 제임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이겨냈어요. 지금의 문제도 곧 해결될 겁니다. 제임스는 할머니가 내민 찐빵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읽은 기사들, 그가 분석한 데이터들은 한국의 몰락을 예고했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랐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제임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대학가로 향했어요.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고 스타트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카페에 모여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죠. 제임스는 한 대학생 그룹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국가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임스는 한강변을 거닐었어요. 그곳에서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노인들이 건강하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의 얼굴에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제임스의 편견이 흔들리고 있어요. 윤재가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몰락만을 보려고 했지만 실제 한국인들의 삶과 정신을 마주하게 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예언록이 말하는 위기는 실제할지 모르지만 그게 한국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제임스는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윤재와 저는 호텔방에서 예언록을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예언이 현대 한국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았지만 여전히 붉은 용과 검은 안개의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했어요. 윤재 처음에는 붉은 용이 명백히 중국을 지칭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예언록 원문을 다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윤재는 노트북을 열고 최근의 한국 뉴스들을 보여주었어요. 에드워드 이것 봐요. 최근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여러 강대국들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예언록의 또 다른 구절이었죠. 붉은 용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그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나 모두 왕도를 넘보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맞아. 붉은 용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든 외부 세력을 의미하는 거야.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재도 눈을 빛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안개는요? 이것도 특정 사건이나 인물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최근 한국 사회의 내부 문제들을 살펴보았어요. 정치적 갈등, 세대 간 대립, 경제적 불평등, 지역 갈등.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죠. 윤재 검은 안개는 한국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의미하는 것 같아. 외부 세력의 개입만큼이나 위험한 건 내부의 분열이라는 거지. 제 생각을 말했어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외부 세력이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건 우리 내부의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그때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예언은 몰락을 예고하는 게 아니야.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주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까지 알려주는 거였어. 다음 날 아침 커피숍에서 우연히 제임스 리를 마주쳤어요. 그는 혼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카터 교수,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죠? 그의 목소리에서 과거의 적대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이유로 왔어요. 예언의 진실을 확인하려고요.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라요. 제가 어제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자 제임스도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어젯밤 예언록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몰락의 경고가 아니라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남긴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겠다고요. 그의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임스의 눈에는 진정한 학자의 겸손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회복력과 단결력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들이 위기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임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의 대화를 들으며 윤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되어 이겨냈으니까요. 제임스와의 대화 이후 우리는 예언록의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재는 자신이 일하는 언론사에 연락해 특별 방송을 준비했어요. 저와 제임스는 학술적 분석 자료를 정리했고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어요. 방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예언록 사본과 연구 자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침입해 모든 것을 가져간 거죠. 누가 이런 짓을. 방을 둘러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곧바로 윤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에드워드, 큰일이에요. 방금 회사 서버가 해킹당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모든 자료와 방송 계획이 삭제됐어요. 윤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누군가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고 방해하고 있었죠. 제임스에게도 연락했는데 그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노트북이 해킹됐어요. 예언록에 관한 모든 파일이 암호화되어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 셋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어요. 이건 분명 조직적인 움직임이에요. 누군가 예언록의 공개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윤재가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제가 도울게요. 더 이상 한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제임스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입견과 편향된 정보로 한 나라의 운명을 단정지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감을 느껴요. 그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동료가 되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자료를 잃었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건 아니에요. 저는 예비용 자료를 클라우드에 따로 보관했거든요. 그리고 방송국 동료들 중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행동에 옮기기도 전에 또 다른 방해가 있었습니다. 윤재의 언론사에 알 수 없는 압력이 들어와 예언록 관련 보도가 취소됐어요. 대체 누가 이토록 예언록의 공개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큰 언론사는 압력에 취약하니 작은 지역 신문사를 통해 인터뷰하는 건 어떨까요? 제임스가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우리를 주시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분명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 일찍 움직여야 해요. 제가 아는 작은 지역 신문사가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정직한 기사로 신뢰받는 곳이에요. 그들은 외부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윤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는 해외 학술지 편집자에게 연락해 볼게요. 작은 규모지만 영향력 있는 곳이에요. 이제 진실을 알릴 때입니다. 방으로 돌아가기 전 제임스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카터 교수,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인하고 현명한 나라예요. 다음 날 아침 윤재의 계획대로 작은 지역 신문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정직한 보도로 독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곳이었어요. 편집장은 우리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이런 중요한 역사적 발견이라면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편집장이 말했어요. 제임스는 자신의 학술적 분석을, 저는 예언록의 번역을, 윤재는 현대 한국 상황과의 연관성을 설명했습니다. 인터뷰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예언록의 모든 내용, 특히 붉은 용과 검은 안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임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에 저는 이 예언이 한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편집장은 다음 날 아침 특별판으로 이 내용을 실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긴장 속에서 다음 날을 기다렸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문사의 특별판이 발행되었고 놀랍게도 대형 신문사들도 이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예언록의 존재와 그 의미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사회는 처음에는 혼란에 빠졌어요. 일부는 미신이라고 일축했고 또 다른 이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죠. 하지만 점차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혜연은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대고 있다. 한 사회평론가는 말했어요. 외부 세력의 개입과 내부 갈등이 얼마나 우리를 약화시키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예언의 의미를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대 예언록은 현대 한국 사회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일주일 후 제임스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언이 말하는 것은 몰락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인들의 끈기와 지혜를 직접 목격한 지금 저는 이 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합니다. 공항에서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카터 교수, 당신 덕분에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가 떠난 후 윤재와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에드워드, 예언록의 마지막 문장 기억나요? 윤재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푸른 달이 뜰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 구절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동쪽 하늘에 달이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달 주위로 희미한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블루문이라 불리는 현상이었죠. 믿기 힘들군요. 경이로운 광경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윤재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구절은 예언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남긴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400년 전 예언자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먼 후손들에게 지혜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푸른 달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상징이었죠. 서울의 밤하늘에 떠오른 푸른 달빛 아래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예언이 말한 위기를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극복할 지혜와 용기 또한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도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군요. 마지막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더 밝은 한국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윤재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푸른 달빛 아래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을 돌이켜 보았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 사람들의 강인함과 지혜에 대한 저의 시야가 완전히 바뀌었죠. 윤재, 이번 일은 내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지혜라는 것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윤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도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마음은 깊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예언록을 찾았던 그날 그저 흥미로운 발견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한국과 그 사람들로부터 배운 교훈은 앞으로 제 삶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지혜,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공동체의 힘을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국방기술 유출 사태로 미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을 해결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죠. 이후 진행된 펜타곤 긴급회의장에서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며 분노를 했지만 국방부 장관의 폭탄 발언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하는데요. Defense Contact Group, DoD will continue to lead that group and support Ukraine's work to strengthen and modernize its.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맥클라인이라고 합니다. 미 국방부 소속 분석관이죠.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날 저는 펜타곤 회의실에서 열리는 긴급 회의를 앞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극비 기술 유출 사태로 국방부 상층부가 모두 모인 자리였죠. 테이블 주변에 앉은 군 장성들과 분석관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앤드류 핸더슨 차관보의 딱딱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죠. 이번 기술 유출 사태의 범위와 영향, 그리고 동맹국들의 협력 현황을 검토할 것입니다. 맥클레인 분석관, 보고해 주시죠. 제 이름이 호명되자 등줄기에 땀이 흘렀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발견한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아마 대부분이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큰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기술 추적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의 기여도입니다. 유출된 기술의 흐름을 역추적하고 코드 패턴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 분석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떠오르자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기술적 기여도가 이 정도일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겁니다. 핸더슨 차관보가 안경을 고쳤으며 자료를 검토했죠.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평가한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군요.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서 리처드 브룩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결국 미국 기술을 흉내내는 나라 아닙니까? 이런 과대평가는 위험합니다. 브룩스는 30년 경력의 분석관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의견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한국은 기술 모방의 역사를 가진 국가입니다. 80년대 일본 제품을 모방하던 방식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심지어 저희의 보호를 거의 공짜로 받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어떻게 주요 기여국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아래에 있다고요. 그의 말에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장성들이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쳤고 한국계 미국인인 김소령의 표정이 굳어졌죠.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 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한 브룩스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기다리는 듯 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자료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했죠. 브룩스 분석관님의 우려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기술 복원 과정의 알고리즘 기여도, 패턴 인식 속도, 역추적 정확도에서 한국팀의 성과가 두드러져요. 판단은 데이터가 말해줄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핸더슨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고 브룩스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화면 속 그래프와 수치들이 깜빡이는 동안 저는 이것이 단순한 데이터 분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 질서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균열이 저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를 말이죠. 회의 이후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선 데이터와 브룩스의 편견 사이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만 집중했죠.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의 방산 산업에 관한 모든 자료를 긁어모았어요. 밤을 새워가며 분석을 거듭했고 마침내 내부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보고서의 표지에는 한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위치 재평가라고 적혀 있었죠. 이 보고서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이미 예상은 되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가 세계 4위에 도달했다는 분석 결과였기 때문이죠. 예상보다 훨씬 빠른 성장세였어요. K9 자주포는 이미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나토 회원국들에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목받으며 예약 수출이 진행 중이었고요. 특히 AI 기반 무기 체계는 미국과 이스라엘, 영국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장비가 자체 기술에 기반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전통적인 기술 이전이나 라이센스 생산이 아닌 순수 국내 개발 비율이 78%에 달했죠. 이는 프랑스와 영국에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오전 회의가 시작되자 브룩스가 제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에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맥클레인, 이건 완전한 과장이야. 어떻게 한국을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지? 저는 침착하게 태블릿을 열고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와 유럽 경쟁 모델의 성능 비교, 실전 배치 수량, 수출국 목록 등 객관적인 수치들이었죠. 브룩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브룩스님, 감정이 아닌 데이터를 봐주세요. 한국은 더 이상 과장된 신흥국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경쟁자가 되고 있어요. 회의실의 다른 분석관들은 제 자료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출신 분석관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사이버 안보 전문가는 한국의 디지털 방어 시스템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죠. 브룩스는 여전히 한국은 미국의 기술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AI 드론 시스템과 양자통신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브룩스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다른 분석관들의 관심은 의외였어요. 그들도 변화의 조짐을 감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은 불분명한 그림이지만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었죠. 컴퓨터 앞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숫자는 현실의 일부만 보여줄 뿐이니까요. 보고서 말미에 권고사항을 첨부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직접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현지 정밀 분석 임무를 통해 데이터 이면의 실제 역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펜타곤 건물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제 일은 끝났지만 왠지 이 보고서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완벽하게 적중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메일함에는 긴급회의 소집이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핸더슨 차관보였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에 대한 상부의 반응이 드디어 나온 것이겠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브룩스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쌓여 있었고 표정은 여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곧 핸더슨 차관보가 들어왔습니다. 맥클레인의 보고서와 브룩스의 반론까지 모두 검토했습니다. 핸더슨의 첫마디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브룩스가 자리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핸더슨 차관보는 국방부가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현지 정밀 분석 임무를 공식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브룩스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것이 시간 낭비라고 항변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적 우산 아래 있는 나라일 뿐이라며 추가 보고서를 언급하려 했지만 핸더슨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중단시켰어요. 핸더슨은 브룩스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지만 이 임무는 객관적 데이터 수집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룩스의 선입견은 이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죠. 브룩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는 거칠게 서류를 모으며 분노를 억누르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으로 갈 필요가 없는지 확인하려는 그의 질문에 핸더슨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는 제가 대신 맡을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제 분석이 더 객관적이라고 판단된다는 이유였죠. 브룩스는 서류 가방을 들고 화를 참지 못하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핸더슨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이번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라 향후 방산 협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미국의 국방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임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제니 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이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니는 저를 팀장이라 부르며 농담 섞인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함께 가주었으면 한다는 제안에 제니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정말 한국에 관심 있었어요? 질문이 의외였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펜타곤 주차장에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없었지. 솔직히 말하면 브룩스의 편견이 얼마나 타당한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제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궁금해졌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야. 며칠 뒤 14시간의 비행 끝에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비행 동안 한국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떤 보고서로도 준비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륙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국방부 분석관이었던 저는 착륙과 동시에 미래를 관찰하는 여행자가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자율주행 카트였어요. 여행객들의 짐을 실은 카트가 레이저 센서를 이용해 사람들 사이를 정확히 헤집고 나아갔습니다. 가이드라인 없이도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공항 내 키오스크에는
AI 통역 로봇이 배치되어 있었죠.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잡한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며 잠시 멈춰 서서 지켜봤습니다. 입국 심사대는 생체인식 시스템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처리되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눈과 지문, 얼굴 인식을 통해 신원이 순식간에 확인되었습니다. 심사관은 단지 모니터를 확인하는 역할만 하고 있었죠. 모든 과정이 미국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출구에서는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는 이정훈 대령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젊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완벽한 영어 발음으로 저를 맞이했죠. 이정훈 대령은 제 짐을 무인 운송 시스템에 맡기고 공항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외부에는 이미 무인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에 오르자 그는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단지 손목에 찬 기기를 터치했습니다. 차량이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풍경이 흥미로웠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도로 양쪽에 설치되어 있었고 차선 변경과 속도 조절이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운전자들은 대부분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대령은 제 시선을 알아챘는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자율주행도로 시스템은 이미 80% 이상의 차량이 연결되어 있으며 사고율이 72%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킹 방지를 위한 양자 암호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죠.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도시의 모습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건물들은 일반적인 고층 빌딩이었지만 그 기능은 달랐어요. 빌딩 외벽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통합되어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고 보행자들은 AR 글래스를 통해 도시와 상호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창밖으로 서울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는 수치상으로는 크지 않았지만 실제 적용과 통합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수용과 구현의 차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이정훈 대령과 만났을 때 그는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줄 것은 총이나 전투력만이 아니라 전장 전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조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정훈 대령이 호텔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용산 국방부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에 연결된 듯 했어요. 스마트 기기를 통해 걸으면서도 정보를 주고받고 AR 글래스를 쓴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지만 흥미로웠습니다. 용산 국방부에 도착하자 철저한 보안 검색이 이어졌어요. 생체인식, 망막 스캔, 양자 아이디 확인까지 미국 국방부보다 더 엄격한 절차였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과정이 10초 내에 완료되었어요.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기능 향상이 아닌 효율성의 극대화로 이어진 사례였죠. 국방부 중앙 브리핑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벽면 전체가 디스플레이로 변했어요. 이정훈 대령이 손목 장치를 조작하자 갑자기 공간 중앙에 3D 홀로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지구본 형태로 시작해 점차 확대되며 한국의 방산 지도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인상적인 시각 효과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 정보의 깊이에 압도되었습니다. K무기 시스템의 전 세계 배치 현황, 실시간 운영 데이터, 유지보수 상태까지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닌 살아있는 정보 생태계였습니다. 이정훈 대령은 홀로그램을 조작하며 K9 자주포의 구조를 확대했어요. 3D 모델이 공중에서 분해되며 내부 시스템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AI 기반 자율 사격 통제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기존 미국 모델보다 30% 더 빠른 표적 획득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KF-21 전투기로 화면이 전환되었어요. 이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과 무장 시스템이 상세히 표시되었습니다. 특히 전자전 능력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국과 러시아 레이더를 회피하는 기술이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홀로그램은 다시 지구본으로 돌아가 한국 방산 수출의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아시아, 유럽, 중동,
심지어 남미까지 한국의 무기 체계가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터키, UAE와의 대규모 계약이 눈에 띄었어요.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전략적 동맹의 확장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실전 배치력이었어요. 한국은 무기 시스템을 수출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통합 시스템으로 패키지화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부품별로 판매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턴키 방식으로 전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런 접근법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비결이었습니다. 홀로그램이 사라지고 회의실의 불이 다시 켜졌어요. 이정훈 대령은 제 반응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열고 메모를 확인했어요. 그동안 자동으로 정리된 노트가 있었지만 제 손으로 직접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진짜로 놀랍다. 이정훈 대령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오후에는 실제 장비를 볼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도 머릿속은 방금 본 정보들로 가득했어요. 브룩스의 말처럼 미국 기술을 흉내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미국이 우월한 개별 기술에 집중한다면 한국은 그 기술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실전에 적용할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중소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전략적 중심 국가의 위상이 뚜렷했어요. 저는 오후 일정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잘못 평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이정훈 대령은 저를 평택 기지로 안내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현대적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이정훈 대령은 오늘 볼 실전 훈련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KF-21 실기동 훈련, AI 드론 시뮬레이션, 자율 로봇 병력의 전투 시연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평택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특수 군사구역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군사시설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건물들은 외관상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벽면이 터치 인터페이스로 작동했고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KF-21 실기동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관제실에서 바라본 훈련은 압도적이었어요. 조종사들은 실제 비행과 가상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KF-21이 하늘을 날고 있는 동시에 조종석 내부에서는 증강현실로 가상의 적기와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정훈 대령은 이 시스템이 실전 경험 없이도 조종사들에게 실전과 유사한 훈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AI가 실시간으로 파일럿의 의사결정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제시하는 방식이었어요. 미국의 F-35 훈련 시스템보다 더 진보된 접근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AI 드론 시뮬레이션 센터로 이동했어요. 이곳에서는 수백 개의 마이크로 드론이 집단 지능을 형성하는 시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드론들은 개별 명령 없이도 자율적으로 편대를 구성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며 표적을 식별해 대응했어요. 이 드론들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통신이 두절되어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자율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 로봇 병력의 전투 시연장으로 안내받았어요. 여기서는 사족 보행 로봇과 휴머노이드형 전투 로봇이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지형을 극복하고 건물 내부를 탐색하며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특히 이 로봇들이 인간 병사와 함께 운용될 때 보여주는 팀워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데이터 분석실로 이동했어요. 이곳에서는 오늘 진행된 모든 훈련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각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며 새로운 전술을 생성하고 있었어요. 이정훈 대령은 이것이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맥클레인 씨, 미국은 개별 기술에서 여전히 우위에 있을지 모릅니다. 이정훈 대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먼저 올라탔습니다. 기술을 어떻게 통합하고 운용할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집중했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중요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평가해온 것은 단순히 하드웨어였지만 실제 무기 체계의 효율성은 그것을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활용 능력에 달려 있었어요. 한국은 그 부분에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제 보고서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운용 철학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야 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 문제였음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개별 부품의 성능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셋째 날 일정은 뜻밖에도 강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정훈 대령은 방산 기술만으로는 한국의 전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며 도심 투어를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곧 그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남 거리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K-팝 엔터테인먼트 회사 앞에는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증강현실 서비스를 이용해 아이돌과 가상 만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식당에서는 AI가 고객의 취향과 건강 상태를 분석해 최적의 메뉴를 추천했어요. 패션 매장에서는 디지털 가상 피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대령은 저를 한국문화기술연구소로 안내했어요. 이곳에서 만난 박윤서 박사는 문화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경제 모델과 다르다고 강조했어요. 우리에겐 군사만이 전략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소비할수록 그 신뢰가 방산에도 따라옵니다. 박윤서 박사의 말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문화 수출이 국가 브랜드와 신뢰도를 높이고 이것이 방산 수출로 이어진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드라마, 음악, 게임 등 문화 콘텐츠가 국방 산업과 연결되는 방식이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 현상을 전쟁의 확장성이라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전통적 의미의 전장이 아닌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 경쟁이었어요. 한국은 군사력만이 아닌 소프트 파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노트북에는 방대한 데이터와 분석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은 단순한 군사기술 평가를 넘어선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한 첫날, 여러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제니 장은 제 얼굴만 보고도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브룩스는 복도에서 저를 마주치자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아마 그는 제 보고서가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주길 바라고 있었겠죠. 보고서 작성에 사흘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했어요. 때로는 이정훈 대령이나 박윤서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추가 정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닌 미국 국방 전략의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어갔어요. 마침내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핸더슨 차관보부터 각군 대표, 정보부 책임자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브룩스도 뒤쪽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 첫 슬라이드를 띄우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순간이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가 될 것임을 알았어요. 한국에 대한 현지 평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동맹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개별 무기 체계의 성능이 아니라 기술 통합과 실전 적용 능력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한국의 방산 기술 현황과 전략적 접근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문화기술과 군사기술의 융합, 데이터 중심 전투 체계, 민간 기술의 신속한 군사적 전환 능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이 미국과 다른 접근법으로 미래 전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드웨어 중심 접근법을 고수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네트워크 중심 전투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브룩스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반면 핸더슨 차관보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제안하겠소? 맥클레인,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술 공유를 넘어 전략적 사고방식의 교류까지 이루어져야 해요. 우리는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핸더슨 차관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참석자들을 둘러본 후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선언한다. 맥클레인, 자네가 책임자가 되게.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기념물들이 먼 지평선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그 풍경은 여전히 같았지만 제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러니 미래를 만들 수 있었던 거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린 이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강대국의 그림자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낸 나라, 겸손하게 배우면서도 대담하게 혁신해온 나라. 이제 미국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새로운 임무를 앞두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정훈 대령이 선물로 준 한국 전통 도자기 모형이 놓여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작고 소박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정교한 디테일과 깊은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닮아 있었죠. 세계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앞서 나가는 법을 배운 나라. 결국 진정한 혁신은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서 시작됨을 한국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되찾아야 할 정신이 아닐까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는 마음가짐. 오늘부터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이 교훈을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에 녹여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최근 동해안 대형 산불로 전 세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독보적인 진압 방식에 전 세계 전문가들이 경악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엄청난 위기에서 한국이 보여준 대응력이 해외 언론을 뒤흔들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미국 소방당국에서는 이러한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I tell you, my reaction first and foremost is to step back and remind myself that I'm not.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CNN 국제부 기자 엘리자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그날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다음 취재 일정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편집장 마이클이 창백한 얼굴로 서둘러 뉴스룸에 들어섰죠. 눈빛만 봐도 알았습니다. 또 어딘가에서 큰 일이 터졌다는 신호였어요. 엘리자, 지금 한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어. 지금 빠르게 확산 중이래. 마이클의 다음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뉴스룸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니터마다 한국 산불 관련 속보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붉게 타오르는 불길 사이로 허둥지둥 대피하는 주민들, 밤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 영상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산불 피해 대응이라면 우리가 익숙한 이슈인데 한국은 다를까? 누군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는 매년 대형 산불을 경험합니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콜로라도. 산불 취재는 저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발생한 이런 대형 산불은 처음 접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이클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리자, 너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야겠어.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 취재는 주로 정치나 경제 관련 이슈였지 재난 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순간 마이클이 다시 말을 이었죠. 이번엔 우리가 한국을 돕는 쪽이지만 오히려 그들의 반응을 주목해보자.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는지, 사회적 결속력은 어떤지,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야. 마이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을 꾸리고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재난 현장에서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미국처럼 혼란스러울까? 아니면 다른 모습일까? 그렇게 출발 2시간 전 마이클이 동행자를 소개했습니다. 아시아 전문 기자 빌러 존슨이었죠. 평소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러는 저를 보자마자 비웃듯 말했어요.
재난 상황에서 본색이 드러난다고들 하지. 드디어 한국에 가려진 진실을 확인해 볼 좋은 기회야. 우리가 보던 반짝이는 K-팝과 화려한 서울의 이면을 볼 수 있겠어. 빌러의 냉소적인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으니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비행기에 오르면서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산불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강릉, 동해 지역의 지리적 특성, 과거 산불 대응 사례, 최근 강원도 지역의 기상 상황까지. 하지만 자료보다 더 마음에 걸린 건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었어요. 한국 도착 전부터 과연 선진국처럼 대응할 수 있을까? 라는 시선을 가진 저와 빌러가 과연 공정한 취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국 시간으로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이후 인천에서 산불 피해 지역인 강릉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도로변에 간간히 보이는 산불 피해 지역. 돕기 현수막과 모금함들이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다는 것을 알려줬죠. 빌러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계속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포착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도 안 보일걸요? 운전을 맡은 현지 가이드 정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때 더 하나가 됐거든요. 빌러는 코웃음을 치며 모든 나라가 재난 앞에서는 그렇게 말아줘라고 대꾸했어요. 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봐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강릉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혼란스러워야 할 그곳의 이상한 질서와 배려, 그리고 조용한 연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대피소 입구에서는 중년 여성 봉사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취재하러 오셨군요. 피해 주민분들 인터뷰는 저쪽에서 해주세요. 불편하시지 않게 짧게 부탁드립니다. 다들 많이 지치셨거든요. 봉사자의 말투에는 강요가 아닌 부드러운 안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빌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미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통제는 경찰이나 공무원의 몫이었을 텐데 여기선 자원봉사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민 임시 대피소 내부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 구호 물품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필요한 것을 물어보며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죠. 저기 좀 봐요. 저는 빌러의 팔을 잡았습니다. 구호물자 상자마다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읽어보니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였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마음만은 가족처럼 응원합니다. 곧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이 작은 정성이 도움되길. 메모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건 미국에서도 제가 취재했던 어떤 재난 현장에서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빌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너무 연출된 거 아냐? 카메라가 있으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건지도 모르지. 그의 말에 정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자님, 저희는 카메라 없을 때도 이래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 말을 듣던 중에 갑자기 한 노인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팔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고 피로가 얼굴에 가득했지만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우리 마을 소식 전해주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사탕 2개를 꺼내 우리에게 건넸죠. 취재 힘드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저희가 괜찮으니 걱정 마시고.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걱정해주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빌러도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사탕을 받아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대피소 구석에서는 아이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봉사자들이 마련한 작은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엔 불안함보다는 집중하는 모습이 더 많았죠. 그림 내용이 궁금해 다가가 보니 대부분 우리 동네가 다시 예뻐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그리고 있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강해요, 이 아이들은. 저는 조용히 카메라를 들어 이 장면들을 담기 시작했어요. 산불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연대의 순간들. 처음 기대했던 혼란과 절망의 현장이 아니라 묘한 평온함과 질서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빌런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는 더 이상 문제점을 찾아 헤매지 않고 그저 일어나는 광경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다음 마을로 이동했어요. 차 안에서 빌런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재난 대응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내면, 그들이 말하는 공동체 정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숲은 여전히 타고 있었지만 그 불길 속에서도 한국은 무너지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 미국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땠을까? 다음 날 아침 CNN 본사에서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편집장 마이클은 현장 보고를 들은 후 특별한 요청을 했어요. 엘리자, 한국이 받는 해외 지원 상황도 취재해봐.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의 반응이 궁금해. 마이클의 요청은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CNN 아카이브를 뒤져 과거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1950년대 한국전쟁, 1960-70년대 빈곤 시절, 그리고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한국의 모습까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 각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홍수, 가뭄, 기근 등 재난이 있을 때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국을 돕던 시절이 있었죠. 시대가 참 바뀌었군요. 저는 호텔 로비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빌러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세계 곳곳에 원조를 보내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빌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말을 채있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주재 CNN 특파원 데이비드였어요. 그는 재미 한인회가 대규모 후원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당장 서울로 올라와 취재할 것을 권했죠. 서울로 향하는 KTX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 재미 한인사회 소식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 미국 전역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대규모 모금 활동이 진행 중이었어요. 심지어 2-3세 한인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동해안 산불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이 이미 2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미국 현지인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 방송의 뉴스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3세 한인 청년들의 인터뷰 내용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미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었던 건 한국전쟁 후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배웠어요. 이제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빌러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흥미롭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죠. 저는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있어요. 서울에 도착해 우리는 곧장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어요. 재미 한인의 대표단이 산불 피해 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습니다. 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저와 빌러도 간신히 자리를 잡았어요. 한인의 대표 박지성 씨 실명과 무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3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드리는 마음입니다. 박 대표의 옆에는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나 자란 2세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라고 했죠. 저는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의 정신, 정의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에는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견장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서둘러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가 모국을 향해 보내는 진심 어린 연대의 메시지.
이것은 단순한 국제 원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회견이 끝나고 저는 박 대표에게 다가가 추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수락했죠.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이번 산불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미국은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불과 70년 만에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죠. 하지만 물질적 성공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받은 도움을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번 산불 피해는 안타깝지만 한국계 미국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과거의 도움을 잊지 않고 감사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빌런은 여전히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강도가 현저히 약해졌어요. 감성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상적이야. 감성파리가 아니에요, 빌러,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호텔을 나오면서 저는 CNN 본사에 속보를 전송했습니다. 과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성숙하게 도움을 주고받는 나라로. 한국의 산불 대응과 재미 한인사회 연대. 그리고 이 기사의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때로는 재난이 한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창이 된다. 한국은 그 창을 통해 우리에게 성숙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다시 강원도로 향하는 길, 우리는 산불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동해시 인근 마을을 찾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길가에 늘어선 밥차들이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주민들과 구호 인력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기 좀 봐요, 빌러. 저는 특히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저분들도 자원봉사자인가 봐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칠수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들이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손길은 분주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정 씨에게 통역을 부탁했죠. 할머니,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세요? 할머니는 주걱을 잠시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간단히 대답하셨어요. 우리도 힘들 때 이웃의 도움 받았지.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야. 정 씨가 통역해주자 빌러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질문했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이분들은 피해자가 아닌가요? 통역을 듣자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 해요. 그것도 자식들 몰래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왔다고 했죠. 나이 먹으면 뭐해? 쓸모가 있어야지. 그 말을 듣자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의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사는 많이 봤지만 이런 활기찬 노년의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조금 더 걸어가자 또 다른 특별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해 지역 인근 주민들이 손수 싼 도시락을 들고 온 것이었어요. 그들 역시 피해자는 아니었지만 이웃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각자 집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커다란 김밥통을 들고 와서는 소방관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인가요? 네, 저는 인근 마을에 삽니다. 우리 마을은 다행히 산불을 피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요. 빌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부나 구호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정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잖아요. 이웃이니까요.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오히려 구호 인력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재난 현장과도 다르네요. 저는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보통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구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는데 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인데
서로 돕고 나누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죠. 정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니었어요. 더 깊고 더 본능적인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그 단어의 의미를 더 알고 싶어졌어요. 임시 대피소로 사용되는 체육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임시 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교사들은 자원봉사로 온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부모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재건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죠. 한 자원봉사 대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단어 중 하나예요. 굳이 말하자면 상대방을 나의 일부처럼 여기는 마음?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까요? 빌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건 어느 나라에나 있지 않나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까? 대학생은 고개를 살짝 흔들었어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정은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생기는 끈끈함이에요. 한국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함께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녹음하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정이라는 감정이 지금 이곳에서 펼쳐지는 모든 현상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개인의 아픔이 공동체의 아픔이 되고 낯선 이들끼리도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재난 대응이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였습니다. 체육관 밖으로 나오자 한 노인이 화상 입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초콜릿을 건네주었어요. 외국에서 온 기자님들 고생이 많지요. 이거라도 드세요.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빌러도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자원봉사자들이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봉사자들, 구호 인력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누군가 기타를 꺼내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닥불 앞에 앉아 이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미국의 재난 현장에서는 보통 효율적인 구호가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함께함이 더 중요한 가치처럼 느껴졌어요. 물질적 지원만큼이나 정서적 연대가 강조되는 문화. 빌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 우리는 이런 단어가 없어. 맞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보세요, 그들은 그것을 살아내고 있어요. 불빛에 비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세상에 전해야 할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재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오히려 더 깊은 연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호텔로 돌아온 저는 오늘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피곤했지만 SNS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놀랍게도 한국 산불 관련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딩이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의 네티즌들이 한국의 재난 대응에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서로를 챙기는가? 재난 속에서도 질서정연한 한국인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 같은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띈 건 한국 내 자발적 기부 행렬과 손편지 캠페인이었습니다.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피해 지역에 보낸 힘내세요. 우린 함께해요. 그림 엽서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동물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과 구조 활동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CNN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상 편집팀이 제가 보낸 자료를 보고 감동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린 지금 이런 따뜻한 콘텐츠가 필요했어라는 말과 함께 이 내용을 특집으로 다루고 싶다는 의견이었어요. 빌러와 저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음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제와는 다르게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이상하게도 내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빌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건 좀 예상 못했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오는 거죠.
책상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현실은 항상 더 복잡하고 때로는 더 아름답잖아요. 빌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은 삼성, 현대, K-팝 같은 것들이었어.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건 그 이면에 있는 무언가야. 우리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장소들을 취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와 해외 각국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미국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내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재난 뉴스가 아니야. 한 나라의 영혼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 거리에는 산불 피해 지역 돕기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한다는 안내문이 보였고 길거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모금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회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군요. 저는 빌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후 저는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해외에서 도착하는 구호물자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빌러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부산항에 도착하자 분주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물품을 분류하고 있었어요. 항만 관계자의 안내로 우리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각국에서 보내온 구호물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컨테이너였어요. 재미 한인회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관계자의 허락을 받아 박스를 하나 열어보았죠. 놀랍게도 그 안에는 일반적인 구호물품뿐 아니라 미국 초등학교 학생들의 손편지까지 담겨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 이번엔 우리가 지켜줄게요. 할머니가 한국에서 왔어요. 할머니의 고향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멀리 있지만 마음은 함께해요. 한글과 영어가 뒤섞인 아이들의 편지를 읽는 순간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난 구호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과거에 베풀었던 선의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빌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 연대를 이끄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빌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들고 이 순간을 담으며 저도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웠습니다. 구호물자를 나르는 자원봉사자 중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미국에서 20년간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교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했어요. 더 놀라운 건 과거의 도움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빌런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부산 해변가 카페에 앉아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자,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한국에 대해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 그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우리 기자들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서울로 복귀한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러가 먼저 제게 인터뷰를 요청한 거예요. 그는 CNN 특집 보도에 자신의 생각도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그를 마주하며 물었습니다. 빌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그의 말에 놀라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아시아 취재 베테랑으로 항상 자신만만하던 빌러였는데 이런 고백은 예상치 못했죠. 한국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가짜로 행동하는 나라가 아니야. 빌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면이 성숙한 사회였어. 내가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거지. 빌러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한국은 보여주기보다 기억을 중시하는 나라더라. 도움받았던 과거를 절대 잊지 않더군. 그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연출이 아니라 진심이야. 그의 솔직한 고백을 카메라에 담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빌러처럼 경험 많은 기자도 현장에서 진실을 마주하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기자는 항상 의심해야 하지만 그게 진심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더라. 빌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인터뷰를 마친 후 CNN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편집장 마이클은 이 내용을 듣고 특별히 한국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편성하기로 결정했어요. 평소 냉정하던 마이클이 감동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엘리자, 너희가 보내준 영상은 단순한 재난 보도가 아니야. 인간 정신에 관한 이야기지. 서둘러 편집해서 최대한 빨리 방송할게. 그날 저녁, 빌러와 저는 한국식 바비큐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적은 처음이야. 빌러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내게 중요한 교훈을 줬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그에게 건배를 제안했어요. 진실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에 건배합시다. 그렇게 취재 마지막 날, 저는 혼자 다시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빌런은 서울에 남아 최종 보도 자료를 정리하기로 했죠. 강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새겨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깨달았어요. 피해 지역에 도착하자 일주일 전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재건 작업이 시작되어 곳곳에서 망치 소리가 들렸어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은 여전했고 서로 돕는 모습도 변함없었습니다. 마을 중심에 있는 작은 시장통을 걷다가 한 구멍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가게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기자 아가씨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취재 왔던 걸 기억하시는 모양이었어요. 네, 마지막 취재를 위해 다시 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시며 말씀하셨죠.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 잘 전해주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나라가 잘 살면 뭐해요? 마음이 살아있어야 진짜 잘 사는 거지. 그 순간 지난 일주일간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이 하나로 모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씀은 제가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어요. 가게를 나와 마을을 돌아보며 마지막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고 함께 일어서는 사람들의 모습. 그 속에서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를 발견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저는 이번 취재가 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나는 선진국의 시스템을 보러 왔다. 그런데 결국 내가 만난 건 선진국의 마음이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빌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CNN 본사에서 우리의 특집 보도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시청자들이 한국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었어요. 저의 세계관을 바꾼 소중한 경험이 되었죠. 노트북을 열어 CNN의 원고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한국의 진심이라는 제목 아래 산불 피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한 나라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는 동안 저는 다음 취재에서 또 어떤 새로운 시선을 배우게 될지 기대하며 눈을 감았습니다.